2011년 영국 런던 근교 작가였던 헬렌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를 다룬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그녀는 갑작스레 남편을 잃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자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어떻게든 정리하고 싶었기에 그 도구로 블로그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플래닛 그리프라는 블로그를 통해 그녀는 사별이라는 주제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의 방문자 수는 점차 늘어났고 댓글에는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위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까지 모두 블로그에 기록했던 그녀. 시간이 흘러 그런 그녀의 삶에도 다시 사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4년 뒤 살해된 채 발견됐죠. 어느 순간부터 헬렌은 블로그에 멋진 백발의 호랍이라는 사람을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안이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그녀와 마찬가지로 아내와 사별한 슬픔을 겪었던 인물이었죠. 한 SNS의 사별 지원 그룹을 통해 둘은 만났고 서로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며 보듬어주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종종 장미꽃을 선물했고 그녀의 블로그에 댓글을 남기며 자연스럽게 그녀의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였던 이안은 중증 근무력증을 앓고 있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일과 정원 가꾸기, 그리고 헬렌을 위한 아침 식사 준비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요리를 좋아했고 그녀는 그가 만들어주는 식사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매번 정성껏 차려지는 식사에서 그녀는 위로를 받는다고 글을 쓰기도 했죠. 2013년 헬렌과 이안은 케임브리지셔로 함께 이사했습니다. 7개의 방이 있는 대저택이었고 전 주인이 직접 설계한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공간도 존재했다고 합니다. 그 집에는 조용한 오두막이 딸려 있었고 그녀는 그곳을 글쓰기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둘은 남들이 보기에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혼을 하기에 이르렀죠. 그녀는 블로그에 약혼 반지를 공개하며 행복함을 드러냈습니다. 지인들은 그녀가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고요. 그러던 중 2016년 4월 헬렌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날 아침 이안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어딘가 단조롭고 감정이 결여된 듯 했습니다. 약혼녀가 사라졌어요. 쪽지를 남기고 나갔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브로드스테어스로 가 있을게. 연락하지 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녀의 반려견도 함께 사라졌기에 처음에는 떠난 것이라 생각했던 경찰이었지만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로 그녀가 남긴 쪽지를 본 사람이 이안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점. 가족도, 친구도, 집을 오가던 청소 도우미도 그런 쪽지의 존재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 쪽지를 화가나 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어디에서도 그 쪽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인 린다의 증언이었습니다. 헬렌은 불과 이틀 전까지 약혼식 관련 이야기를 나누며 드레스를 골랐고 실종 전날 밤에도 그녀는 전혀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예고도 심리적 위기도 감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의 말처럼 그녀가 진정으로 떠났다면 그는 친구인 린다에게 무조건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둘은 비밀을 숨기지 않는 진정한 친구였거든요. 경찰은 주변 보안 카메라를 확인하며 그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려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타 지역으로 가는 길 모두에는 보안 카메라가 존재했지만 그녀로 추정되는 인물은 그곳을 지난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졌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그런 가운데 이안의 태도는 경찰의 의심을 샀습니다. 그는 실종 신고 이후에도 매우 침착했고 슬퍼하는 기색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헬렌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뽑아 자신과 두 아들을 위한 프리미어 리그 시즌 티켓을 구매하고 스페인으로 휴가를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약혼녀가 사라지고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녀의 계좌에서 돈을 쓰고 여행 준비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이해되지 않았죠. 또한 헬렌의 핸드폰은 실종 다음날 오두막 근처에 와이파이 접속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 그 시간에 오두막을 방문한 사람은 이안뿐이었습니다. 이쯤 되자 경찰은 실종이 아니라 살인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그 의심은 확신이 됐죠.
탐문을 벌이던 경찰은 그녀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으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헬렌의 집 차고 밑에는 숨겨진 오물통이 있는데 예전부터 그녀는 이를 언급하며 농담으로 시체 숨기기에 딱 좋은 장소라고 말하곤 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좀 무서운 이야기라고 말하자 그녀는 이안도 알고 있는 곳이라며 둘이 그 오물통을 보며 가끔 우스갯소리를 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이 그녀의 집을 수색하는 동안 차고 밑에 그런 장소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곳은 은밀한 장소였습니다. 이완이 이를 언급하지도 않았고요. 곧 그들은 그 오물통을 확인했고 거기서 사망해 있는 헬렌과 그녀의 반려견을 발견했습니다. 부검 결과 그녀는 약물로 무력화된 상태에서 베개나 부드러운 천 같은 도구로 질식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방어 흔적 등 어떠한 저항의 흔적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사망했을 때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는 증거였죠. 확인 결과 그녀의 머리카락과 혈액에서는 수면 유도제인 조피클론 성분이 대량으로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 약을 처방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약을 처방받았던 이는 이안이었고 그는 집에 대량으로 보관 중이었습니다. 전문가는 그녀가 장기간에 걸쳐 약물을 투여받아 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녀의 블로그에 남겨진 글들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피로감,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은 모두 약물의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안은 아침마다 그녀에게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수량의 조피클론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됐죠. 검찰은 곧 그를 기소했고 2017년에 재판이 열렸습니다. 여러 정황 증거, 사라진 쪽지, 그가 그녀의 돈을 사용한 점, 조피클론이 중요 증거가 됐고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 재판부는 그에게 34년의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안을 욕하며 억울하게 살해된 헬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다이앤의 사망 사건도 그가 저지른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다이앤은 2010년에 정원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이안은 긴급전화로 구조 요청을 했고 통화는 약 18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확인 결과 이 통화 기록은 이상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아내의 생년월일, 주소, 병력 등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안이 당황했기에 그런 것이라고 여기며 넘어갔죠. 얼마 뒤 다이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뇌전증으로 판명됐고 그렇기에 불운한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그가 헬렌의 사건으로 수감되자 검찰은 다이앤의 사건도 사고가 아니라 살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다이앤의 시신은 이미 화장됐지만 생전에 장기 기증 등록을 해두었기에 뇌 조직 일부가 연구용으로 보관돼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조직을 분석했고 그녀가 단순한 발작이 아니라 고의적인 억압에 의한 질식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안은 살인죄로 기소됐고 2022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살아생전 밖으로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가장 교활하고 치밀한 연쇄살인범 중 하나로 남게 됐죠. 이제는 더 이상 글이 올라오지 않는 헬렌의 블로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전거를 타는 법을 배울 때 그 자전거가 삐걱거리더라도 페달이 녹슬었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그런 그녀의 앞을 막아선 나쁜 사람으로 인해 결국 멈추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이용해 상처를 주는, 앞길을 막는 나쁜 사람들이 언젠가는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